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TV를 보는데 독일의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요, 기울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요즘 핫한 AI의 학습에 사용되는 이론이기도 하죠. 그것의 이름은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그레드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나열해 볼게요. grade, 또 뭐 있죠? gradation, gradually.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 그레드라는 접두어를 가지고 있는 그레디언트는 바로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에서 사용되는 것은 그레디언트 벡터이고요. 그럼 왜 AI 학습에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등장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체인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체인룰은 연쇄 법칙이라고 합니다. 체인이 걸려있듯이 연쇄적으로 미분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인룰에 대해서 간단히 써보면 y가 x에 대한 함수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함수가 아니라 x가 변하면 u가 변하고 u가 변하면 그에 따라 y가 변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게 있을까요? x가 딱히 예시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x가 만약에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라던가 혹은 기술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치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점수로 인해서 사람이 그 물건을 살 의향,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삼으로써 얻는 만족감, 효용, 이것이 달라질 거고, 그것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살 확률을 결정짓고, 또 그것이 결국 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이 매출에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이렇게 변화율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체인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제 직관적인 것이 이제 이것을 델타라고 썼을 때 델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은 것을 곱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일 수 있겠지만 델타 U가
0이 되는 가능 케이스를 고려해서 수학에서는 좀 더 엄밀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입실론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지금 주제가 그레디언트 벡터인 만큼 증명을 이제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미분의 정의가 미분을 정의하기를 극한이다. 어떠한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의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기울기에 대한 극한이다. 이고 극한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이제 델타 U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값과 변화하는 함수값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저희는 이제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극한값을 이제 그 극한값이 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요. 이 식을 그냥 연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델타 y는 얘네들의 곱이 되고 du dx 이제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모두 0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왜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간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u의 함수의 연속성을 말하는 건데 이 컨티뉴어티는 뭘로서 보장이 되냐면 디퍼런셔블 하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컨티뉴어티가 보장이 되므로 연속성이 보장이 되므로 델 u는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 델 u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걸 전개했을 때 이제 얘네 입실론들을 0으로 보내면 저희가 원하는 증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리밋 델 x가 0으로 갈 때 델 x 델 y는 결국에 입실론이 붙어있는 애들이 모두 사라져서 얘만 남게 되고 증명이 끝나게 되죠. 좌변은 말씀드린 dy dx의 정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었고 이제 체인룰을 갑자기 왜 증명을 했냐면 이게 다변수에서 어떻게 될까? 만약에 y라는 함수가 두 개에 의존하는 함수일 수가 있잖아요. z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각각이 t에 의존합니다. 이제 물리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T가 그날의 기온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공원이랑 수영장이 있는데 그 공원과 수영장이 주차장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주차 대수, 그날의 기온에 의존을 하겠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X가 작아질 거고, 그 수영장의 주차 대수도 온도의 다른 형태지만 의존을 하겠죠. 다른 함수의 형태로. 그래서 UV라고 해봅시다. 이제 그 주차 대수의 합, 이것 또한 T에 의존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이제 F라고 써봅시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또 다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를 t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을 했을 때 사실 g가 t에 대한 함수인 이유는 g가 누구의 함수이기 때문이죠. x와 y의 함수이고 x와 y가 t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df 디퍼런셜 df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건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디퍼런셜을 얘기를 하려면 1차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디퍼런셜이라는 거는 이게 커브가 있어요. 커브라는 건 일반적인 함수를 말합니다. y는 fx. 그 커브에 접하는 텐전트 라인, 접선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 f를 따라가면서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변화량을 보면 얘는 델타 y라고 합니다. 델타 x가 있을 때 델타 y만큼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 변화를 텐전트 라인에서 계산을 하면 얘가 바로 얘가 바로 dy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dy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텐전트 라인의 기울기인 건데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의 dx라고 하는 거는 델타 x랑 같은 겁니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디퍼런셜은 차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이나이트한 유한한 디퍼런스와 같거든요. 그래서 dx는 델타 x고, 따라서 저희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면, 제가 더 자세한 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2차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df가 이거 또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쭌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적분은 그림이다. 네. 이 한마디에 이제 물리학도가 미적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직관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2차원 그래프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두 개예요. 1차원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지만 2차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서 Z가 변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 점에서 여기로 가면서 그림이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네, 여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면서 변하거나 혹은 다른 색이 없네요. 얘를 따라가면서 변하거나, 그러니까 dg라는 값이 두 가지의 변화를 모두 둬야 된다는 겁니다. x에 의한 변화, y에 의한 변화. 그래서 이 df라고 하는 디퍼런셜이 x가 변해서 변하는 게 있고 y가 변해서 변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정식 표기법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그러면 x에 의한 변화는 어떻게 쓰냐? 1차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울기, 텐전트 라인의 기울기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독립변수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그게 종속변수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변화량이 됩니다. 변화량 디퍼런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왔습니다. dx dt df dy dt 곱하고 더하기 이거 어디서 보셨죠? 쌍을 만들어서 곱하고 더하기 곱들을 더하면 이제 내적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와 누구의 내적? df dx df dy 내적 dx dt dy dt. 그러면 얘는 그냥 xy의 t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얘는 xy를 하나의 r이라는 벡터로 쓰면 r은 xy다 하면 그냥 dr dt가 됩니다. 다른 표기로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합니다. 이 변수가 시간일 때는요. 근데 앞에 거는 이걸 간단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벡터를 정의합니다. ddx ddy 라고 하는 이 미분 연산자이면서 벡터인 녀석을 정의를 하고, 걔를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다 양변에 f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책으로 써야겠다. 맞죠? 그래서 얘는 델 f가 되고 이 벡터와 뒤에 벡터의 내적이 있기 때문에 델 f 닷 r 프라임 t가 됩니다. 이제 저희 절반 왔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끊고
다시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것은 뭘 미분했더니 이런 걸 얻었네요. 이제 g가 f라는 함수라고 정의했을 때 이렇게 결과를 얻은 건데,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써본다면, 글쎄요. 아무튼 이제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불리우는 녀석이고, 이제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g의 값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찾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독립변수가 하나였을 때는 머리 안 아프지만 두 개일 때는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거에 콤비네이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루트 2분의 1만큼은 x방향, 루트 2분의 1만큼은 y방향,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 함수 f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지, 래피드하게 증가하지, 그거를 제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가령 x가 이제 노동력이고 이제 y가 자본의 양이라 했을 때, 그리고 z가 순이익 혹은 매출, 기업은 인력을 얼마나 뽑을 것인가, 혹은 어떤 생산수단에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자할 것인가로 순이익을 극대화하고 싶겠죠. 그랬을 때 뭐를 얼마만큼 증가시킬 것인가, 이런 걸 방향성을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레디언트가 화살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 인공지능에서는 가장 빠르게 감소시키고 싶은 함수가 바로 로스 펑션이에요. 로스 펑션이란 것은 참값과 거짓 예측한 프레딕트된 값의 이 차이에 대한 관련된 함수인데, 그래서 얘를 가장 빠르게 감소시키는 파라미터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그거에 상응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계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값을 어떻게 조정해야 이 로스를 미너마이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 근데 사실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여러 애들에 대한 값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그레디언트라는 게 기울기다. 근데 이게 왜 등장하느냐? 체인룰에 입각해서 계산을 하면 변화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게 다변수로 가더니 이 자율성이 두 개가 되었고, 두 개 이상이 되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텀들을 얻었는데 그 각각의 녀석들이 이렇게 변화하였고 얘를 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을 만들게 됐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 의미는 f를 가장 래피드하게 증가시키는 방향, 혹은 마이너스 델 f를 생각하면 가장 래피드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웨이트와 바이스를 조절하여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을 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다. 얘는 이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이에요. 델 F. 여기서는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 그레디언트 방향이 뭔지 궁금하시면 그냥 중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이 사실 마이너스 델 F의 방향이거든요. 포텐셜 펑션이 F라고 했을 때. 그래서 중력은 위치를 가장 빠르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최소값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네, 잘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